다산 초당에서 아버님과 안소영. 다산 초당에서 아버님과 봄날 강진으로. 아이고 쌤님 인자네 괜찮으신 게라. 방문을 열고 나서니 햇살이 눈부셨다. 머리가 어질어질해서인지 바깥 풍경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데 주막집 안악의 목소리가 먼저 다가왔다. 봐 하니 멀리서 오신 뒤다가 여저 갈 길은 남은 것 같은디 어찌 노중에 그리 모지락스럽게 알아쌌소. 추행길에는 아플 정신도 없는 법인데 다 당도했으나 아프제. 오가는 사람들을 워낙 많이 상대한지라 안악의 눈치는 빨랐다. 내가 멀리서 왔다는 것도 추행이라는 것도 먼 길에 서투르다는 것도 다 깨고 있었다. 하룻밤만 묵고 갈 작정이었는데 꼬박 이틀을 주막집 방에서 앓은 모양이다. 오랫동안 덮어두고 피하려고만 했던 그의 기억은 한 기둥이를 열어놓자마자 명렬한 기세로 흘러나왔다. 아버님과 둘째 아버님의 얼굴이 마당으로 내던져진 세간들이 그것을 보며 두근거리던 가슴의 방망이 질이 셋째 아버님과 고모부님의 참담한 죽음이 사영 형님의 손목에 감겨 휘날리던 붉은 헝겊이 한쪽 보조개가 패던 명는 눈이며 웃는 얼굴이 어린 아내와 어린 내가 날마다 울며 잠들던 밤들이 순수도 없이 뒤죽박죽 밀려들었다. 어쩌면 나는 이제껏 그의 아버님과 우리 가족이 보낸 시간들을 부정하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끔찍한 지난 날은 없었던 것으로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모르는 일들로 여기고 오직 내 앞에 다가오는 하루하루만을 견디고 살아내려 했다. 그래서였을까? 가거를 딛지 않고 서 있는 나의 현재는 늘 몽롱했고 어시 그 어느 한 부분을 애써 도려낸 머릿속은 저린 듯 나른하기만 했다. 하지만 피하고 싶었던 밤남정 상거리 주막에서 호대 몸살을 안고 나니 무겁고 나른하던 몸은 한결 가벼워져 있었다. 아버님과 우리 가족에게 벌어진 일들은 아직도 인정할 수 없지만 그때 감옥 안과 밖에서 함께 보내야 했던 시간만큼은 부정할 수 없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내 핏줄들의 죽음도 마찬가지다. 내가 생각하기 싫어하고 회피한다고 해서 결코 없었던 일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곳에서 나는 처음으로 그 모든 사실을 뼈저리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로 했다. 생각지도 않게 이틀을 지체하여 마음이 바빴다. 아는 뒤끝이라 그런지 주막집 문을 나서는데 걸음이 휘청거렸다. 수다스럽지만 인정스러운 주막집 안악은 문 밖까지 따라 나와 걱정을 늘어놓으며 부탁하지도 않은 준돈파까지 쌓아주었다. 며칠 새에 남도의 봄은 더욱 짙어진 듯했다. 무거운 기억의 부담을 털어버리고 난 뒤여서 더욱 그랬을까. 눈에 들어오는 봄날의 풍경은 경쾌했다. 진달래가 지고 난 자리는 그보다 붉은 철쭉꽃이 채우고 개나리가 지고 난 자리는 그보다 더 노란 유채꽃이 채우고 있었다. 붉은 항토와 분홍 철쭉, 노란 유채꽃, 초록 잎사귀들, 여기에 피었다 떨어져 내린 넋둥배꽃이 선명한 붉은 빛깔로 점점이 자국을 남기고 있었다. 한참 가다 보니 남도 어디에 이런 산도 있었나 싶게 우뚝 솟은 바위산이 모습을 드러내었다. 낮은 둔덕과 아담한 작은 산들만 보다가 시원스러운 바위산을 보니 가슴이 서늘해지면서도 왠지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고향 손해에서 보던 산들을 다시 본 듯했어였다. 그 순간 문득 서치는 생각이 있었다. 아, 이 산이 바로 월출산으로구나. 아버님은 차마 월출산 쪽으로는 고개를 못 돌리시겠다고 했다. 뾰족하게 솟아오른 봉우리가 고향 손해에서 바라보던 도봉산 봉우리들과 너무나 닮았기 때문이라 했다. 아버님의 그리움이 내게도 번져왔는지 일산과 닮은 도봉산 아래의 손해가 나도 그리워졌다. 그러고 보니 고향을 떠나온 지도 어느새 보름이 다 되어간다. 어머님은 편안하실까? 집안일은 두루 잘 돌아가고 있을까? 형님은 그리고 아내는 어찌 지내고 있을까? 고향을 향해 기우는 내 마음처럼 어느새 해도 기울어져 가고 있었다. 저 고개만 넘으면 강진 땅이라는 말에 나는 그름을 재촉했다. 사시사철 빽빽하고 푸른 대나무 숲에서 이는 바람이 어서오라 반기는 듯해 반길이 무섭지만은 않았다. 초당에서 아버님을 뵙다. 1808년 4월 20일 아침 일찍 읍내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주막집 문을 나섰다. 강진에는 유달리 대숲과 동백숲이 많았다.
대숲 곁을 지날 때면 댄잎들이 바람에 우우 몰려다니며 내는 소리가 시원스러웠고 동백숲을 지날 때면 함초롬이 윤기를 머금은 잎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야상 군데군데에 나무라기엔 작고 풀이라기엔 제법 반듯한 잎나무들이 자주 눈에 띄었다. 차나무 밭이라 했다. 나무는 나무이되 더불어 모여있는 모습이 숲보다는 밭이라 부르는 게 더 정겨웠다. 차나무는 따스한 곳에서만 자란다는데 봄날의 햇빛을 듬뿍 받은 차나무 잎새들은 한창 연두빛으로 봄물이 올라 있었다. 어느새 아버님이 계신 귤동이 멀지 않은 것 같았다. 귤동의 뒷산은 차나무 밭이 많아 다산이라고도 부른다고 한다. 만덕산 줄기를 타고 내려온 귤동 마을 뒷산 아래에 서니 가슴의 두근거림이 더욱 심해졌다. 그리 높지 않은 산인데도 깊은 산에 들어온 건 숲 그늘은 짙었다. 왼편으로 흐르는 작은 물줄기를 따라서 가파른 오솔길을 걸어 올라갔다. 아버님도 수없이 오고 가셨을 길이다. 소나무 숲길을 따라 한 식경 밥을 다 먹었을 정도의 시간쯤 올라가니 나트막한 초가지붕이 보였다. 이 산중 어디에 이런 집이 있나 싶게 제법 마당도 팽팽했다. 여럿이 모여 앉을 수 있을 만큼 적당히 넓은 마루에서 글을 읽는 사람들도 보였다. 마당 한쪽에 서 있으니 글을 읽던 소년 하나가 내려와 반갑다는 듯 소리 없이 웃었다. 어리고 영리한 생김으로 봐 형님이 말씀하시던 강진 엄내의 제자 이청 1792년에서 1861년인가 보다. 초당으로 오시기 전 아버님이 묵으셨던 엄내 아진 집의 아들이다. 어느 순간 글 읽던 소리가 뚝 끊어지더니 방 안에서 기침 소리와 함께 그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청아, 밖에 누가 왔느냐? 예 스승님, 고향에서 작은 아드님이 오셨습니다. 긴 듯 싶은 짧은 듯 싶은 침묵이 흘렀다. 들어오라 일러라. 어떻게 대뜰에 올라 신발을 벗고 마루에 올라 방문을 열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방 안에 뿌옇게 흐려오는 눈앞이었지만 틀림없이 아버님이 앉아 계셨다. 나는 7년 만에 뵙는 아버님께 절을 올렸다. 고개를 숙이는데 고여있던 눈물도 따라 흘러내렸다. 절을 올린 뒤에도 차마 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데 아버님이 먼저 말씀하셨다. 그동안 많이 자랐구나. 수염이 짙어본 못 알아볼 뻔했다. 눈물은 여전히 많구나. 그리고 또 따뜻한 목소리였다. 그러나 예전과는 달리 어딘가 갈라지고 쉰듯한 느낌도 들었다. 겨울 감옥 안에서 얻은 기침병이 아예 고질이 된 모양이었다. 내가 자라서 그런지 앉아 계신 아버님의 모습이 작아 보였다. 애타는 세월을 보내어 그런가 얼굴빛도 까맣게 타 있었다. 반백인 머리카락은 숱도 많지 않아 탄근하니 허전했고 말씀하실 때마다 한쪽 얼굴이 이그러지는 게 마비가 완전히 풀리지 않은 모양이었다. 통증이 심하시던 어깨는 한쪽으로 기울어져 앉아 계신 모양이 기우뚱했다. 내가 기억하는 아버님의 모습은 간 40살 작년의 모습이건만 7년 만에 뵙는 아버님은 그 세월을 몇 배나 넘은 듯 저처럼 노인이 되어 내 앞에 앉아 계셨다. 아버님과 떨어져 보낸 세월이 새삼스럽게 다가와 눈시울이 또 뜨거워졌다. 그래, 집안은 다 무고하냐? 작은 할아버님들, 큰 아버님은 편안하시고? 예, 다들 평안하십니다. 형수님은 어찌 지내고 계시냐? 새아기는 몸이 상하지는 않았느냐? 상심이 크셨으나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아버님은 지난 여름 세상을 떠나 사촌 동생 학초 이야기를 하고 계셨다. 둘째 아버님의 아들인 학초는 나이는 어렸지만 글 공부에 열심히여서 집안 어른들의 기대가 컸다. 아버님 얼굴에 번져오는 그늘이 마음에 걸려 나는 말문을 돌렸다. 대리미도 많이 자랐습니다. 이젠 제법 한두 마디 말도 하고 밥도 먹습니다. 첫돌이 멀지 않았겠구나. 까맣게 탄 아버님의 얼굴에 가느다란 웃음이 번져나왔다. 오랫동안 죽음과 유배의 그늘이 드리워진 집안이었는데 조카인 대림이 태어나자 오랜만에 식구들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머남은 유배지에서 첫 손주의 이름을 떨리는 손으로 적어 보내신 아버님의 마음 또한 그를 하셨을 것이다. 내 누이 동생이 올해 몇이더냐? 18이 아니냐? 16이 아니냐?
아버님은 이곳 강진에, 어머님은 고향 마을 소내에 계셨지만 부모님의 관심은 같았다. 혼기에 잃은 딸을 생각하는 심정은 마찬가지로 착잡하신가 보다. 해가 바뀌고부터 내 마음에도 누이 동생의 다홍빛 딩기가 왠지 더 바래 보이는 게 마음에 걸렸다. 내 파들의 부산스러운 발걸음이나 혼담이 오어가기에 우리는 너무나 암울하고 쓸쓸한 집안이 되어버린 것이다. 어머님께서 찰밥을 지어 올리라 하셨습니다. 대답 대신 나는 주막집에 부탁에 지어온 찰밥 꾸러미를 끌러 놓았다. 팥들 적당히 놓아 지은 찰밥은 아직 더운 기가 다 가시지 않아 따스했다. 자줏빛 팥물이 든 밥은 자르르 윤기가 돌고 있었다. 어머님의 언연한 정이 배어나오는 듯했다. 찰밥의 윤기를 따라가던 아버님의 눈에도 언연한 물이 배어나오고 있었다. 그 물은 내 가슴에도 배어들었다. 지난 세월의 상처가 가시 있는 굴처럼 마구 엉키어 있을 아버님의 가슴에도 고향 땅의 곡식으로 지은 더운 찰밥의 윤기가 담뿍 배어들기를 나는 빌었다. 아버님과 아침상을 받고 원래 이 초당은 진뇌가 먼 친척인 윤단 1744년에서 1821년 어른의 정자였는데 아버님이 오시면서 그분의 손자도 맨 와서 가르침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윤씨 집안의 자제들이 더 찾아오기 시작했고 앞으로 남도의 다른 집안 자제들도 더 찾아올 것이라 한다. 그러고 보면 몇 년 사이에 정국이 많이 풀리긴 했다. 대왕대비가 수렴 청정을 그만두고 세상을 떠난 지도 몇 대 되었고 그와 함께 신유는 당시에 강경한 노른 세력들도 기세가 많이 꺾였다. 지금 전하의 장인인 김조순 1765에서 1832년 대감은 아버님과 함께 선왕 전하의 가르침을 직접 받던 분이다. 노른 중에서도 온건한 편에 속했고 대왕대비가 물러난 조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조정의 세력이 바뀜에 따라 아버님도 풀려나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해보았지만 그들은 그들대로 새로운 권력을 지켜나가는 데만 골몰할 뿐 오래전 유배간 아버님의 처지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다. 유배지에서 감시가 느슨해진 것만도 다행으로 여기야 했다. 새로이 초당으로 거처를 옮기는 것이 가능하고 아버님의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막지 않는 것만으로 그나마 나아졌다. 위암은 삼을 수밖에 없었다. 초당의 제자들 중에는 강진 엄내에서부터 아버님의 가르침을 받던 이천과 황상 1788에서 1863년도 있었다. 아버님이 처음 강진에 내려오셨을 때는 관가의 감시가 무척 심해 다들 피하기만 할 뿐 아무도 가까이 하려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한다. 아버님에게 다가온 것은 자식 교육에 관심이 많은 관아의 아전들과 엄내의 몇 사람뿐이었다. 어려운 시절을 함께 보내어 그런지 엄내 제자들에 대한 아버님의 정은 각별한 것 같았다. 양반가의 자제들이 아니었지만 이천과 황상은 총명한 데다가 걸 공부에 부지런한 열성까지 지니고 있었다. 서상님의 방에 아침상을 차려놓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초당의 앞뒤를 둘러보고 있는데 이청이 다가와 일러주었다. 처음 초당에 오셨을 때는 끼니 때마다 산 아래 윤씨 집안으로 내려가셨다고 한다. 그래도 얼마 전부터 동백나무 숲 넘어 100년 사이 젊은 스님이 내려와 초막을 짓고 부엌일을 맡아 하고 있었다. 방 안에는 정결한 밥상이 차려져 있었다. 정말이지 오랜만에 아버님과 함께 받는 상이었다. 이런 산책을 나가셨던 아버님도 이내 돌아오셨다. 우리 부자를 생각하여 특별히 차려놓은 겸상은 조촐하면서도 정성스러웠다. 밥상 위에 올려놓은 나무들은 담백하면서도 저마다의 맛과 향기를 지녔고 여린 배춧잎을 넣고 끓인 된장국은 섬섬하면서도 구수했다. 불가의 스님이 어찌 올려놓으셨는지 생선 젓갈까지 있었다. 처음에는 비릿한 맛이 나스렸으나 맵짭조름하면서도 깔끔한 뒷맛에 자꾸만 그리로 젓가락이 갔다. 아버님과 함께 밥을 먹는다는 생각을 하면 목이 메어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았는데 초당에서의 아침밥은 달고도 맛이 있었다. 아버님 곁에서 더 왕성해진 내 몸 안에 핏돌기가 입맛까지 끌어당기고 있나 보았다. 정작 숟가락질을 자주 멈춘 것은 아버님이셨다. 물기 어린 따스한 눈으로 내가 밥 먹는 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고 계셨다. 인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 아침상을 물르고 나자 초당하는 다시 부산스러워졌다. 날마다 오전에는 아버님의 강의가 있고 오후에는 내려주신 과제에 각자 몰두하거나 아버님의 젖술을 돕는다고 한다. 책을 들고 초당 마루에 차례로 앉는 제자들을 따라 나도 뒤편에 끼어 앉았다.
제자들은 내 또래가 많았고 아래 위로 조금씩 나이가 많거나 적었다. 뒷짐소리와 함께 아버님의 말씀이 시작되었다. 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먼저 그 글자를 한번 보아라. 사람 인이 둘, 즉 사람과 사람이 만나 이루어져 있다. 이처럼 사람과 사람이 만나 서로에게 본분을 다할 때 인은 이루어진다. 사람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행동해야만 인은 실현되는 것이다. 그런데 옛 성현들은 인을 일러 사람의 마음에 담겨있는 너그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원래부터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행동할 때만 비로소 드러난다는 말씀이십니까? 앞자리에 앉아있던 제자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아버님이 대답하셨다. 그렇다. 사람이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경향이 있긴 하나 누구나 선을 행하는 것은 아니다. 선과 악, 어느 길로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구체적인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이다. 다른 동물들과 달리 이 세상에서 사람만의 본능을 넘어 스스로 자기 행동을 결정할 수 있다. 선과 악뿐 아니라 성현들이 말씀하신 인, 의, 예, 지도 사람이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행동할 때만 비로소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가슴이 시원스레 뚫리는 기분이 들었다. 논어를 읽고 맹자를 읽으며 글공부에 몰두하던 시절 나는 성현들의 말씀처럼 사람은 모두 선한 존재라 생각해왔다. 선한 존재인 사람의 지혜를 모아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어 나가려는 것이 학문이요 정치였다. 그러나 내가 실제 생활에서 본 사람은 그러하지 못했다. 신유년의 한란 속에 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뒤에도 우리 가족은 오랫동안 관가의 시달림을 받아야만 했다. 어떤 이는 우리 집에 사학도가 숨어있다며 밀고하기도 했고 공을 세우려는 욕심에 작은 꼬투리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관가 아전들의 눈은 밝겠다. 그러니 어찌 사람을 본 뒤부터 선한 존재라 할 수 있겠는가. 나는 사람에게 절망했다. 저러한 존재에 대해 더 이상 탐구할 가치가 있을까. 학문에도 흥미를 잃었다. 그런데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는 존재이며 자신의 선택에 따라 움직인다는 아버님의 강의는 새로웠다. 그 사람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가치는 결국 그의 실제 생활과 행동에서 드러나는 법. 사람들의 선함과 악감, 세상의 아름다움과 추함은 모두 각각의 사람이 선택하고 행동한 결과로 만들어진다고 한다. 그러한 말씀을 듣고 나는 비로소 사람 모두에게 절망하지 않고 자신의 선택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해 희망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버님의 말씀은 계속되었다. 인은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이다. 이 만남을 잘하면 효도와 신의와 공경 등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가치가 실현되지만 잘못하면 추악한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 그러니 우리 학문의 도는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만남을 잘하는 것에서 이루어진다고 하겠다. 아버님의 목소리는 나지막하지만 분명했고 눈빛은 뜨거웠다. 초당에서 처음 배웠을 때는 많이 쇠약해지신 듯해 안타까웠지만 가르침을 듣다 보니 모든 일에 열정적이셨던 옛모습과 하나도 달라짐이 없는 듯해 반가웠다. 강의 방식도 흥미로웠다. 아버님 걔네만 쭉 설명하는 것이 아니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학자들이 내린 다양한 해석들을 보여주고 하나하나 검토해 나가면서 지나친 추측이나 잘못된 해석들은 차례로 가지쳐 나갔다. 한번 강의하실 때마다 거론하고 인용한 자료만 해도 앉은 키만큼의 분량이 되었다. 그 자료들은 강의에 앞서 꼼꼼한 이층이 미리 챙겨두었다. 논정은 논정으로 경전은 경전으로 아버님은 치밀하게 근거를 들어가며 설명하고 정명해 나가셨다. 오랜 사색과 탐구를 통해 근원까지 더듬어 올라간 강의는 맹쾌했고 아버님 자신의 깨달음을 기본으로 한 가르침은 뭐랄까 가슴을 두드리며 다가오는 울림이 있었다. 그 가운데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유학 본래의 핵심은 간결하고도 아름다웠다. 애초에 그 가르침은 사람과 사람이 이 세상에서 더불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밝혀주는 인간적이고도 이로운 것이었다. 아버님의 시간. 어느새 초당에 내려온 지도 몇 달이 흘렀다.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소설한 찬바람이 불어왔다. 강의를 듣고 공부하고 아버님의 저술을 돕는 하루하루의 일과는 단조로웠으나 날마다 새로워지는 배움이 있기에 설레기도 했다. 처음 유배지에 도착했을 때 아버님이 몰두하신 것은 상례와 제례에 관한 연구였다. 사학의 무리들은 부모의 초상도 치르지 않고 제사도 지내지 않는다는 의혹과 비난에 맞서고 싶으셨던 것일까? 아니면 거두지 못한 무수한 죽음들에 대한 예를 마음으로나마 다 하고 싶으셨던 것일까? 그 다음으로 몇 년간 몰두하셨던 것은 주역이었다. 어쩌면 아버님은 뜻하지 않은 한란 속에
아버님과 우리 가족에게 내려진 하늘의 명이 무엇인지 의문을 품으셨던 것인지도 모른다. 이어서 아버님은 경전에 대해 본격적인 탐구를 해나가려는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 내가 초당에 처음 내려왔을 때들은 인에 대한 강의도 그 출발의 하나였다. 논어, 명자, 대학, 중용의 사스에 담긴 정신을 바르게 탐구하고 시경, 서경, 역경의 상경뿐 아니라 예기, 춘추, 악경까지 포함한 육경의 권원도 더듬어 올라가 보고자 하셨다. 이렇게 옛 경전을 통해 학문과 사색의 뿌리를 튼튼히 한 다음 세상을 다스리는 경세와 백성을 다스리는 목민의 구체적인 방도를 모색해 나가고자 하셨다. 아버님은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헛되어 보내신 적이 없었다. 강의는 날마다 새로웠고 초당의 서가에는 한 권씩 두 권씩 아버님이 쓰신 책들이 쌓여갔다. 아버님의 말씀을 받아 쓰고 수정하고 편집하고 책으로 메고 장정하는 제자들의 솜씨도 점점 좋아졌다. 찾아오는 제자들도 늘어나 얼마 전에는 초당 양쪽에 동암과 서암을 새로 지었다. 동암은 아버님의 굿즈로 삼고 서암은 제자들의 숙소로 정했다. 초당 본체는 그대로 강의실 겸 도서관 겸 책을 만드는 편집실이 되었다. 집에 계실 때도 그랬지만 아버님은 마당 한 뼘이라도 그냥 내버려 두는 법이 없었다. 뒷동산에는 이미 차나무밭이 자연스레 만들어져 있었고 그 옆에 약초밭을 만들고 과실나무도 심어두셨다. 오랫동안 내버려 두었던 연못을 말끔하게 손질하여 물풀들과 물고기들이 논일게 하셨다. 봄이 되면 다시 초당의 앞뒤를 더 새롭게 가꾸고 다듬으실 작정이라 한다. 새삼 초당을 둘러보고 있자니 이곳에 내려와 보낸 시간이 놀랍기만 했다. 이제 겨우 몇 달이 흘렀을 뿐인데 아버님과 떨어져 보낸 7년보다도 훨씬 더 긴 시간이 흐른 듯했다. 하루하루 맥없이 무루하게 보내던 손해에서의 날들과는 달리 이곳에서의 시간은 날마다 새롭고 의미있게 채워져서일까. 손해에서의 시간은 나와는 무관하게 그저 제 갈 길을 갈 따름이었다. 아무런 형체도 소리도 흔적도 없었다. 그러나 이곳에서의 시간은 표정도 있고 소리도 있고 냄새도 있었다. 그를 읽다 번뜩이는 깨우침이 있을 때면 시간은 환한 표정으로 다가왔고 초당에 가을나무와 꽃나무들을 심던 지난 여름을 생각하면 유쾌한 웃음소리와 훈훈한 땀냄새가 그 시간들 위로 겹쳐 떠올랐다. 아침 저녁으로 아버님의 이부자리를 살펴드리는 시간은 따스했다. 초당에서의 시간은 이렇게 나의 기억과 나의 느낌과 무관하게 결코 저 혼자 휘적휘적 가버리는 법이 없었다. 순간순간 내가 한 만큼 나 자신과 세상을 다른 모습으로 바꾸어 나가면서 자신의 흔적을 그 위에 남겨놓았다. 사람만이 스스로의 행동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 나는 초당에서 들은 아버님의 첫 강연을 자주 되새겨보곤 했다. 자신의 행동뿐 아니라 자기 앞에 놓은 시간에 대해서도 그래할 것이다. 내려진 형벌에 체념하고 절망하여 흘러가는 시간 속에 거저 스스로를 맡겨버릴 것인가, 아니면 아득하고 절망적인 그 시간조차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스스로의 자취를 깊이 새겨놓을 것인가. 기약 없는 유배형이란 어쩌면 생명을 빼앗는 것보다 더 절망적인 형벌일지도 모른다. 주리를 틀고 권장을 치는 피 튀기는 형벌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을 갑작스럽게 낯설고 외딴 유배지에 던져 놓음으로써 그리움에 지치게 하고 체념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마침내는 그의 영혼까지 망가뜨릴 수 있다. 당사자뿐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손해에서 보낸 나의 시간이 그러했다. 하루하루 가슴이 터질 것처럼 화증이 쌓이고 기억에서 도피하려니 너는 게 술이었다. 분노로 몸이 상하고 삶이 망가진 시간들이었다. 형벌을 내린 자들의 의도대로 아버님의 아들인 나도 나의 시간도 그렇게 망가져만 갔다. 그러나 지난 7년간 유배지 강진의 다산에서 보낸 아버님의 시간은 놀랍기만 했다. 나의 시간이 그저 흘러보낸 시간이었다면 아버님의 시간은 끊임없이 스스로의 것을 채워가는 시간이었다. 운명이 내려준 형벌에 순응하지만은 않은 시간들이었던 것이다. 아버님의 시간은 연동운동을 하며 끊임없이 나아가는 창자의 국다란 관과도 같았다. 관의 베개는 건강한 사람의 창자처럼 부드럽고 탐스러운 용틀이 나 있었다. 아버님의 사색과 경험, 만남과 추억들이 오로리 하루 새겨져 있는 용틀은 시간의 관을 늘렸다 당겼다 하며 우직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손에 물줄기는 다산 앞바다까지. 아버님. 첫수에 둘러보아서나 계시지 않아 이곳저곳 큰 소리로 부르며 살펴보았다. 아버님이 보셨다면 진중하지 못하다 나무라 하셨을 것이다.
아무리 다독이려 해도 이렇게 불쑥불쑥 드러나는 급한 생리를 나도 어쩔 수 없었다. 이처럼 마음이 급한 것은 고향 손에서 그리던 편지가 왔기 때문이다. 윤시댁 어른이 얼마 전 서울에 다녀오셨다는데 그 편에 전해온 것이다. 동암 뒤편에 계시지 않겠습니까? 공부를 지피느라 장작을 날라오던 2층이 일러주었다. 소내에 비했으면 훨씬 따뜻했지만 그래도 겨울이라 바깥이나 하는 거에 곳곳은 빨갰다. 내가 강진에 내려온 첫 때도 어느새 저물어가고 성급 겨울이 다가와 있었다. 초당 마당에 서 있노라면 깊은 산중에 들어온 것만 같던데 동암 뒤편으로 나 있는 오솔길을 끼고 조금만 올라가면 금방 발 아래 구강포 바다가 나온다. 바다라 하더라도 강지만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기에 폭이 그리 넓지 않았고 보이는 풍경은 강물 건너처럼 가깝고 정다웠다. 그곳에서 보이는 바다는 아버님과 나에게 손의 강물에 대한 그리움을 풀어주곤 했다. 오솔길을 따라 얼마쯤 올라가니 오른쪽 시야가 갑자기 확 트였다. 병풍처럼 바람을 막아주던 나무들이 없어 그런지 커다란 보자기로 얼굴을 덮는 것처럼 겨울바람이 갑작스럽게 밀려들었다. 바람 보자기가 거칠 무렵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아버님은 구강포 앞바다를 바라보며 서 계셨다. 솜을 놓아 누빈 두루마기가 두툼해 아버님은 더 작아 보였다. 기마개의 소내에서 고기잡이 하는 노인들처럼 번거지를 쓰신 채 찬바람을 맞고 서 계신 아버님은 더욱 늙어 보였다. 속상했다. 흐르는 세월 속에 안으로 쌓여가는 시간은 아버님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지만 겉으로 묻어나는 시간은 어쩔 수 없이 아버님을 노인의 모습으로 바꾸어 놓았다. 아버님이 이곳에서 그리는 것은 고향 소내만이 아니었다. 바닷물을 따라 강지만을 빠져나가면 남해 바다가 나오고 뱃길 따라 서쪽으로 더 가다 보면 둘째 아버님이 계신 섬 흑산도가 나온다. 그 뱃길을 더듬고 있는 아버님의 눈은 이곳보다 더 막막한 섬에 유배된 둘째 아버님 생각에 젖어 있었다. 아버님은 암울한 검은 빛이라는 뜻의 흑산이라 이름이 싫다며 현산이라 부르셨다. 현은 첫 새벽에 예명을 맞을 준비를 하는 하늘의 색과 같은 감천빛을 말한다. 새벽에 밝아오는 그곳에 둘째 아버님이 계신 것이라 이기고 싶으셨을 것이다. 손의 집에서도 모두 그리 불렀다. 다산의 아버님, hen산의 둘째 아버님. 그러다 보니 다산과 hen산은 자연스레 두 분을 일컫는 표로가 되었다. 평소 아버님은 셋째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다. 큰아버님의 안부를 궁금해하고 둘째 아버님을 늘 그리워하면서도 셋째 아버님과 그 식구들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아버님의 옆모습을 바라보고 있자니 담고 있는 마음은 반드시 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둘째 아버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에는 셋째 아버님에 대한 그리움도 아울러 실린 것이리라. 아버님이 셋째 아버님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은 형제의 죽음 앞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던 그 참혹한 시간을 차마 떠올릴 수 없기 때문이 아닐까. 왠지 아버님이 안쓰러워졌다. 하염없이 생각에 잠겨있는 아버님의 곁으로 나는 다가갔다. 아버님, 바람이 찹니다. 이제 그만 들어가시지요. 손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방으로 들어오니 훈훈했다. 위층이 지펴놓은 불길이 제대로 피어나는 모양이다. 초당의 생활이 안정을 되찾고 제자들의 학문이 무르익어가자 아버님은 학연 형님을 자주 생각하셨다. 어려운 집안 행편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공부에는 다 때가 있으니 모든 일을 가감히 떨쳐버리고 내려와 공부하라는 편지를 지난번에 보내셨다. 형님은 답하기를 우리 형제가 모두 집을 비우기는 어려우니 학교가 올라오거든 교대하여 내려오겠다고 간곡하게 말씀드렸다. 나에게는 소중한 시간이니 부대 학문에 열중하고 집안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살뜰한 당부도 잃지 않았다. 어머님의 편지는 짧았지만 정이 깊었고 안에도 그 말미에 두 줄 안부를 짤막하게 붙여왔다. 보시던 또 다른 편지를 내려놓으며 아버님이 말씀하셨다. 택규가 내려오겠다는구나. 택규 형님은 돌아가신 고모부님의 큰아들이다. 고모부님이 참혹하게 세상을 떠난 이후 새아들을 데리고 고생하던 고모님도 재작년에 돌아가셨다. 아버님이 어릴 때 할머님이 돌아가셨기에 고모님은 막내 동생인 아버님을 각별하게 챙기셨다고 한다. 아들들이 훈육을 아버님에게 맡기고 싶어 하셨는데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인지 택규 형님은 이곳으로 내려와 아버님의 가르침을 받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다. 고향에서 온 편지를 앞에 두고서 아버님과 나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소내의 바람, 소내의 집 아궁이의 온기, 소내 마당에 서있는 오동나무, 아버님 대신 형님이 지키고 계실 여유당 사랑, 아내와 어머니의 정갈한 방에 그립게 떠올랐다. 그리고 고향집 앞을 감돌며 흐르는 강물, 이곳을 그리는 소내 가족들이 그리움 역시 강물을 타고 흘러
구강포 앞바다까지 내려온 듯했다. 오랫동안 뜸했던 택도 행님의 소식도 그 물줄기를 타고 온 것만 같았다. 물줄기는 이렇게 아버님이 계신 다산 앞바다로 다시 모여들고 있었다. 국화꽃 향기, 국화꽃 그림자. 1809년 내 나이 24. 1809년 초당에서의 새해가 밝아왔다. 정말이지 오랜만에 아버님과 함께 맞이하는 새해 첫날이다. 아버님이 계시지 않은 손해에서는 늘 근심스러운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했는데 올해는 모처럼 마음이 푸근했다. 나라도 아버님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면 손해의 가족들도 그리 허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설을 세느라 제자들은 며칠 전부터 집에 내려가고 없었다. 초당에는 아버님과 나 절에 올라가지 않고 남은 손님뿐으로 단촐했다. 늘 젊은 제자들로 북주되던 초당 안이 조용하니 새삼스러웠다. 사실 초당에서 아버님과 호젓하게 마주 앉아있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았다. 아침 저녁으로 이부자리를 살펴드리는 일 외에 나의 일과는 제자들과 같았고 거처도 제자들이 머무르는 서함에 있었다. 강의도 좀 묻는 말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면 꾸지러면 더했고 그만큼 부끄러움도 더했다. 그래도 지난번 행님에게 보낸 편지에서 아버님은 나의 문장과 견해가 꽤 불만해졌다는 칭찬도 해주셨다. 차례는 손해에서 지내기에 간단한 예를 치르고 아버님께 세배를 올렸다. 올해 내가 몇이냐? 24입니다. 24이라 한창이로구나.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아버님이 다시 말씀하셨다. 하교야, 너에게 일러줄 말이 있다. 사나이라면 항상 가을매가 하늘로 치솟아 오르는 기상을 가슴에 품고 있어야 한다. 젊은 날에는 누구나 발 아래 천지를 조그만하게 보고 우주도 내 손으로 가볍게 요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지녀도 괜찮다. 한때 재앙을 당했다 해도 그 같은 대범한 기상이 꺾여서는 안 될 것이다. 아버님의 간곡한 말씀은 계속되었다. 그런데 너희 형제에게는 안타깝게도 이러한 기상이 보이지 않는구나. 아무리 뜻하지 않은 환란을 당할 때에도 너희는 아주 젊다. 과거에 급제하고 뱃설에 나아가지 않더라도 세상에는 한 번쯤 도전해 볼 과제가 많다.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얼굴빛이 널 어둡고 한창의 나이답지 않게 매사 미적미적 어기소침한 게냐. 어릴 때 너희 그 거침없는 기세는 어디로 간 게냐. 뭐라 들을 말씀이 없었다. 하긴 나의 젊음이라고 말할 수 없었다. 뭔가 도전해보기에 세상은 너무나 거대했고 내가 알 수 없는 두려운 힘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의 존재는 보잘것없이 작았고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줄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다. 손해에는 내 또래 벗도 없었고 있다 해도 그의 부형은 나와 가까이 지내는 것을 틈닥지 않게 이길 것이다. 말 상대가 되는 것을 행님이나 같은 운명을 지니고 살아가야 하는 일가들 뿐이었다. 나의 젊음이 조금이나마 제 빛깔을 찾아가려 하는 것은 바로 이곳 초당에 쓰였다. 강의가 끝나고 잠시 짬이라도 나면 젊은 제자들끼리 모인 자리에서는 언제나 웃음이 흘러나왔다. 아무렇지 않은 한 두 마디에도 누군가 먼저 웃음을 터뜨리면 다 함께 웃었다. 젊음은 늘 이렇게 자신과 주변을 유쾌하게 만들어 놓곤 했다. 나로서는 정말이지 오랜만에 보는 사람들의 밝은 웃음이었다. 초당의 벗들 중에는 과거의 뜻을 두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일찌감치 과거 공부보다는 학문 탐구에만 마음을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들과 어울려 지나다 보니 아버님 말씀처럼 과거와 뱃을 길이 아니더라도 뭔가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도 같았다. 높은 하늘로 비상하는 가을매처럼 나도 한 번쯤 발 아래 세상을 두고 내려다보고 싶었다. 나중에 어떻게 되건 일단 올라보고 부딪히고 깨어져보고도 싶었다. 아버님도 말씀하셨듯이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일을 부리기를 좋아하고 어른들의 걱정을 듣더라도 마음에 찰 때까지 해봐야만 적성이 풀리는 성미였다. 이곳에서 또래의 젊은 제자들과 보내는 동안 원래의 내 성미가 스물스물 일어나고 있는 것을 어렴풋 느끼고 있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아버님께 여쭈어보았다. 아버님께서 저만 할 때 품으신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갑작스러운 무릎이 했는지 아버님은 눈을 크게 뜨고 나를 바라보시다가 소리 없이 웃으셨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말에 오랜만에 그때를 돌이켜보게 되는구나. 20살 무렵에 나는 이 우주의 모든 일을 다 깨닫고 그 이치를 완전히 정리해 내리라 마음먹었다. 30이 돼도 그러한 의지는 그다지 약하지는 않았다. 이제는 늙고 병들어 점점 사그라져 가지만 조금이라도 기운이 나면 문득 젊은 시절의 욕심이 다시 일어나기도 하는구나. 모든 것을 다 깨닫고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젊은 나를 그리는 아버님의 눈길은 아슴푸레해지고 있었다. 그 눈길을 쫓아 나도 20년은 전 아버님의 젊은 날을 그려보았다. 1785년 아버님의 24.
아버님의 24은 한정의 시절이었다. 1785년이니 내가 태어나기 1년 전이다. 그보다 2해 전인 1783년은 더욱 경사스러운 해였다. 22살의 아버님은 과거의 초시, 조선시대 과거의 입제시험과 해시, 초시에 합격한 사람이 보는 2차 시험에 연이어 합격했고 성균관에 들어가 대학생이 되셨다. 또한 그의 학연 행님이 태어났으니 집안의 경사가 겹친 해이기도 했다. 24세 아버님은 성균관에서 나라 안 제일이라는 학자들이 강의도 듣고 때로는 임금님의 말씀도 직접 들으셨다. 선왕 전하는 성균관의 젊은 유생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공부하는 것을 자주 살펴보셨다고 한다. 때로는 과제를 내려 논이나 시를 짓게 하셨는데 그때마다 아버님은 큰 칭찬을 받았고 귀한 책들과 물품도 받으셨다. 귀가가 허락된 날에는 아버님은 젊은 벗들과 밤늦게까지 성균관에 남아 토론에 몰두할 때가 많았다. 밤새 토론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은 밤하늘의 별도 총총하고 젊은 아버님의 발걸음도 총총했으리라. 그 무렵 아버님은 사학에도 관심을 갖고 계셨다. 우주의 모든 이치를 다 알아내겠다는 젊은 날 아버님의 호기로운 의욕이 당연히 찾아갈 수밖에 없는 곳이었을 것이다. 당시 중국에 드나들던 사신들은 조선 반대편에 존재하는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학문을 소개하는 책들을 짐속에 꾸려왔고 그 책들은 놀라운 속도로 퍼져나갔다. 그 이름은 나도 들어 알고 있는 천주시리니 칠거이니 기하 원본이니 하는 책들이다. 사학이 아버님을 비롯한 조선의 젊은이들의 가슴에 불을 지핀 것은 이제까지와는 다른 학문체계의 신선함 때문이었다. 유학의 역사는 오래되었지만 학자들마다 해석이 달랐고 현실에서 벗어나 서로 다른 해석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으로 점점 추상화되고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학문인 서학은 중인들의 영역이라 천대하던 수학과 천문학, 건축과 지리학까지 망라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실제 생활과 깊이 관련된 것이었다. 서양의 새로운 학문은 성균관의 젊은 유생들에게 유행처럼 번져갔다. 노 선비들은 요즘 젊은이들 중 10에 8, 9은 사학에 물들어 있다며 한탄하거나 전학께 이들을 보라 하라는 상수를 올리기도 했다. 서양의 종교고 천주학에 관한 책들도 이때 함께 들어왔다. 여기서 만난 하늘은 낯설 것이 없으면서도 또한 새로웠다. 조선이나 중국이나 서양이나 하늘은 누구에게나 친근하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가치 판단과 도덕의 기준을 하늘에 두었고 사람의 힘이 닿지 않은 부분은 하늘의 영역으로 겸손하게 돌렸다.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고 대묻고 하늘만이 아실 것이다며 스스로를 다독여왔다. 유구 경전에도 하늘의 일을 주관하는 상제의 이야기가 자주 나오고 요염의 백성들도 옥황상제라 부르며 하늘을 공경하고 숭배해왔다. 그런데 그 하늘을 이제까지 조선의 젊은이들이 알아왔던 것과는 달리 새로운 면도 있었다. 유교의 경전에도 상제는 나오지만 그 모습은 뚜렷이 드러나 있지 않고 그저 하늘 저 너머에 있는 막연하고도 두려운 존재일 뿐이었다. 그런데 서양에서 말하는 상제 또는 천주 곧 하나님의 신은 신이 돼 좀 더 분명하고도 친근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 신이 들려주는 목소리는 사람의 목소리와 다르지 않았고 신의 모습 또한 그러했다. 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고 고단하고 절망적인 세상살이의 고통을 어루만지고 위로해주는 따뜻하고 너그러운 신이었다. 그러한 새로운 신에게 사람들은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 젊은 아버님과 벗들은 서양의 새로운 학문과 새로운 신에게 몹시 끌렸다. 그때도 종교로서의 사학은 위험스럽고 여겨졌고 종교 모임은 더더욱 허락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어떤 비난이란 금지도 새로운 진리를 찾아 탐구하려는 젊은이들의 열정을 막을 수는 없었다. 아버님과 벗들은 과거 시험 공부를 한다며 모여서 종교 교리서를 연구했고 술락꾼들의 감시를 피해 종교의식을 함께 치르기도 했다.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새벽 공기는 서늘했고 삼삼오오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지만 젊은 가슴들은 뜨거운 열정으로 끌어올랐다. 아버님이 24살인 1785년 봄에는 이러한 모임이 발각된 적도 있었지만 대부분 양반과 자제들이 관련되어 있어 형주에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아버님은 그 뒤에도 한동안 천주학에 대한 관심을 거두지 않으셨다. 그러나 서하고 천주학을 둘러싼 갈등은 집안 가족들 사이에서, 성균관 유생들 사이에서, 대궐안 관료들 사이에서, 또 임금님과 신하들 사이에서, 노세대와 젊은 세대 사이에서 이미 서서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깨달은 이치를 실제 생활에서 형님,
서기가 종이를 안고 소내로 나갔어요. 우리도 얼른 뒤따라 가요. 옆구리에 책을 끼고 들어오는 형님을 보자마자 나는 외쳤다. 어머님이 아시면 꾸지람을 하실 텐데. 형님은 망설였지만 이내 책볼을 내려놓고 나섰다. 저반째 앞서가는 서기가 사라질세라 우리는 있는 힘껏 뛰었다. 뒤돌아보는 서기는 얼굴은 울상이 되었지만 나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씩 웃었다. 1792년 내가 7살 때였다. 서기는 아버님 방에서 나온 종이들을 강물에 씻으러 가는 길이었다. 한 번 쓴 종이를 그대로 버리기가 아까워 물로 씻어내고 햇빛에 말려 다시 쓰려는 것이다. 종이에는 알 수 없는 원과 도형 수많은 직선과 사선들이 가득했다. 아니, 고작이 그림들을 그리느라 아버님은 밤낮으로 주무시지도 않는단 말인가. 나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다. 그래도 강물에 종이를 씻고 말리는 일이 즐겁기만 했다. 강물에 종이를 담그며 목으로 그린 원과 도형은 깜짝 놀라 저만치 파르르 달아났다. 물을 씻고 달아나면서도 제 모습을 끝까지 잊지 않으려는 것이 내게는 신기하고 재밌었다. 종이에는 강물이 스며들고 강물에는 먹물이 스며드는 모습이 왠지 아련도했다. 먹물이 어느 정도 빠지면 종이를 강가 잔 돌멩이들 위에 널어놓고 햇빛이 스며들어 바삭하게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 여름도 지나 물이 차가웠지만 이때부터 나는 본격적으로 물속으로 들어갔다. 겨울 속 큰 돌멩이들을 뒤지면 피라미나 갈겨나 버들치던 물고기들이 많았다. 형님은 겨울가에 앉아 주저주저 발만 담갔고 어른들이 아시면 큰일 난다고 질색을 하던 서기도 어느새 슬며시 들어와 겨울을 뒤졌다. 강가에 무료하게 서있던 커다란 느릅나무도 몸을 기울여 우리들을 바라보았다. 그때 아버님은 할아버님의 상중이라 수원회에 내려와 계셨다. 원래 상중의 관리들에게는 따로 임무를 맡기지 않는다는데 선왕 전하는 수원 하성의 설계를 아버님께 맡기셨다. 그리고 무거운 돌을 빠르고 쉽게 나를 방안도 연구하라 하셨다. 아버님이 밤마다 종이 위에 걸어가며 연구하신 것은 도르래였고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한 거중기였다. 아버님의 설계도와 거중기 도면을 받아보신 전하께서는 크게 기뻐하셨고 그로 인해 성을 쌓는데 수많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다고 한다. 1794년 여름 할아버님의 상을 마치고 우리 식구들은 다시 서울로 올라왔다. 아버님은 여전히 바쁘셨다. 아침 일찍 말끔히 손질된 붉은 간복을 입고 일걸 하시면 밤이 깊어서야 돌아오셨다. 숙직도 찾아 며칠씩 집에 오시지 못한 적도 많았다. 어머님은 날로 자라나는 형님과 나의 교육으로 걱정이 많으셨는데 의논 한번 할 수 없다며 한숨을 내쉬셨다. 형님도 나도 아버님이 무척 그리웠다. 어쩌다 집에 계셔도 아버님은 고단한 눈을 붙이시거나 대궐에서 가져온 일감을 빼놓고 책 속에 파묻혀 계시거나 아니면 또 어디론가 바쁘게 출다 하셨다. 붉은 간복이 또는 옥색 돋보자르게 바람을 일렁이며 돌아나가는 뒷모습이 그렇게 아쉬울 수 없었다. 그 무렵 아버님은 천주학과는 다소 멀어져 있었다. 진산일세의 사건 이후 할아버님의 엄한 꾸지람도 있었지만 대궐일세의 바쁜 생활은 천주학을 연구하는 모임에 참가할 기회를 얻기도 했다. 아버님이 천주학을 처음 접할 때만 하더라도 제사 지내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중국 선교를 맡던 서양교회의 책임단체가 바뀌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었고 그 입장은 조선에도 그대로 전해졌다. 사대부율수로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에 그 어쩌부도 양반가의 자제들은 천주교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많이 거두었다고 한다. 무엇보다 30대 젊은 관로로서 아버님의 가슴을 더욱 뜨겁게 한 것은 나라를 일에 헌신하는 선왕 전하의 열정이었다. 책 속에서 혹은 내세에서 이상사회를 탐구하고 그리는 것이 아니라 조선 백성들이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은 보다 절실한 문제였다. 전하의 관심도 여기에 있었다. 모든 일에 꼼꼼하고 완벽한 그리고 생각이 깊은 전하를 보필하노라면 그 같은 나라를 만드는 것도 가능해 보였다. 아버님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셨다. 농사 정책에 대하여, 토지 제도에 대하여, 새 기술 도입에 대하여, 군포 제도에 대하여, 과거 제도에 대하여 나란 일에 관한 수많은 생각들을 글로 정리하여 전하께 올리셨다. 아버님에 대한 선왕 전하의 믿음과 사랑도 기뻐 밤낮도록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여러 가지 의논도 많이 하셨다 한다. 아마 아버님에 대한 시기와 경계도 이때부터 아울러 시작되었을 것이다. 아버님의 발걸음은 천주학이 교리를 연구하던 비밀스러운 모임과 주위를 경계하며 걸어나오던 맷단 골목에서 조금씩 멀어졌다. 그 대신 대굴 안 홍문관으로 규장각으로 암행어사의 임무를 띄고 나간 경기도 여러 고을로 수원 하성으로 그리고 다시 대굴로 향했다.
아버님의 가슴 저 깊은 곳에 담긴 생각이 어떠했는지 나로서는 알 수 없다. 다만 세상의 이치를 파고 들어가는 것에서 깨달은 이치를 실제 생활에서 구현하는데 아버님의 관심이 좀 더 다 있었던 것 아닌가 짐작해 볼 따름이다. 국화꽃 향기, 국화꽃 그림자. 우리가 다시 서울로 올라와 살던 명례방 집은 보나 한 네거리 가까이 있었다. 배설길이 열린 지 얼마 되지 않은 데다가 한적한 시골 소내에 살던 우리 집안이 서울에 살만한 집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몇 차례 이사 그때 대거 출입이 좀 낮다 하여 명례방으로 옮긴 했지만 길가에 있는 집은 비좁고 소란스러웠다. 맹내방 저 안쪽에는 고관들의 저택이 많아 사람들도 많이 드나들었고 수레소리 말바꾸 소리도 끊이지 않았다. 행차할 때마다 앞세운 시동들의 후름소리도 요란했다. 아버님은 평소에도 화초 가꾸기를 저기하셨지만 명내방 집에서는 더욱 신경 쓰셨다. 마당이 좁아 나무와 풀이라도 없으면 삭막해 보였고 소란스러운 문밖 세상과 거리를 두게 해주는 것도 초록빛 잎사귀들이었다.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도 다 제자리가 있었고 간혹 비어있는 공간을 미리 염두에 둔 아름다움의 일부였다. 좁은 뜰에는 석류와 매화, 치자, 동백나무들이 서 있었다. 희고 노란 수선화와 나무 껍질이 푸른 백오동 잎이 깔기만한 파초와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부용은 화분에 심어두었다. 오밀조밀하게 서 있는 화분 중에는 국화가 가장 많았다. 여러 빛깔과 종류의 국화 화분이 무려 18개나 되었다. 그 뒤에는 대나무로 만든 울타리를 한쪽에 둘러놓았는데 중난, 즉 대나무로 만든 난간인 셈이었다. 키 큰 대나무가 가려주어 그런지 그 아래에 서서 꽃나무들을 보느라면 신기하게도 한적한 시골집 마당에 와 있는 듯했다. 아버님은 가까운 친구분들과 시를 짓고 마음을 나누는 모임을 만드셨는데 우리 집 울타리 이름을 따서 중난시사라 했다. 늘 바쁜 아버님이었지만 내가 10살 또는 11살 무렵에는 웬일인지 집에 계시는 일이 많았다. 그럴 때면 아버님 친구들이 찾아와 밤늦도록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어느 가을 밤에는 마당에 있는 국화 화분들을 방으로 들여놓게 하셨다. 부산스러운 움직임과 호기심이 동안나는 아버님의 방에 가보았다. 국화가 아름답기는 하지만 낮이 아닌 밤에 무슨 구경거리가 된다는 건가. 낮부터 계시던 윤지범 1750년에서 1820년 어른의 물음에 아버님은 웃으며 말씀하셨다. 구경이 될지 안 될지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는 책상이며 옷걸이 등 방 안에 울멍줄멍한 물건들을 모두 치우고 벽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아 국화 화분들을 차례로 늘어 놓으셨다. 그런 다음 촛불을 적당한 곳에 놓아 국화를 비추게 했다. 그러자 갑자기 벽에는 기이한 무늬, 기이한 형태의 그림자가 피어올랐다. 언뜻 보기에는 종이벽에 그려놓은 커다란 묵화 같았지만 자세히 보면 촛불의 일렁임에 따라 꽃 그림자도 따라 일렁이는 살아있는 그림이었다. 촛불 가까이 있는 것은 금방이라도 먹물이 아래로 흘러내리듯 진했고 좀 떨어져 있는 꽃 그림자는 춤추며 나풀대는 무의의 옷자랑 같았다. 더욱 신비로운 것은 멀리 있는 꽃 그림자였다. 우 구름이 물러왔다 물러가는 듯 카르르 물길이 물러왔다 사라지는 듯 바람이 촛불을 흔들고 지나갈 때마다 꽃 그림자는 보였다 사라지곤 했다. 꽃 그림자가 아니라 어쩌면 바람이 남겨놓고 간 그림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다.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흰 벽을 무대로 바람과 촛불과 국화꽃 그림자가 보여주는 움직이는 그림을 바라보고 있었다. 맨 뒤편에 있던 나는 목을 길게 내려 빼고 정신없이 바라보았다. 무척이나 서늘하고 아름다워 왠지 가슴이 찡 오는 것만 같았다. 아, 이런 구경은 처음이네. 참으로 기이하고 빼어난 광경일세. 윤지범 어른이 감탄하며 말씀하셨다. 이유수, 한치웅 1760에서 1824년 윤진울 1762에서 1810년 어른도 아버님의 중난 시사벗들도 맞장 붙였다. 아름다움에 취한 아버님과 벗들을 이어내온 술상 앞에서 술기운에 또다시 취하셨다. 그런 자리에는 시 또한 빠질 수 없었다. 붓을 쥔 손들이 바뀌어가며 워낙 빠르게 식구들이 흘러나왔는지라 옆에서 먹을 갈아 드리거나 종이를 놔드리는 심부름을 하던 행님과 나는 몹시 바빴다. 그런 어느 날 밤에 이 시를 아버님은 아직도 기억하고 계실까? 가을이 되었으나 쌀은 외려 귀하고 우리 집 가난에도 꽃은 더욱 많다네. 국화꽃 피어 가을 깊은 내 집 벗들 어찌 알고 밤이면 찾아왔네.
술잔을 기울이면 시름조차 기울 테지. 시가 흘러나오면 즐거운 걸 어떻게 하나. 한치웅은 단아하고 신중한 사람. 허나 요즘은 미친 듯이 심한 진네. 동무들과 술 마시며 활짝 핀 국화를 바라보다. 정약용 1796년. 시는 일찍이 그 책을 보았습니다. 그때 아버님은 몹시 힘들고 오랜 시간을 보내고 계셨다. 밝은 날 활짝 핀 국화꽃보다 어두운 밤 국화꽃 그림자의 아름다움을 눈여겨보시게 된 것도 어쩌면 그 처음의 심정에 담겨서가 아니었을까. 그 전해인 1795년까지 아버님의 관직 생활은 순조로웠다. 아버님의 꼼꼼하고 완벽한 일처리를 좋아하셨던 선왕전하는 나라 일에 관해 세세한 실무까지 아버님과 언언하는 일이 잦았다. 전하는 조촐한 술자리와 말씀 여러가지 진귀한 하사품으로 아버님의 가슴에 친밀하고 따스러운 추억을 깊이 새겨 놓으셨다. 그에 보면은 남인으로서는 오랜만에 체제공 1720에서 1799년 대감이 자해정에 올랐고 이과한 어른이 공주 판서가 되었다. 아버님은 전하를 가까이에서 모시는 사간원, 사간이자 동부성지가 되셨다. 젊은 아버님의 앞날은 바야흐로 탄탄해 보였다. 거무를 중국인 신부 주문모 1752에서 1801년가 조선에 들어와 천주교를 퍼뜨리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남인들의 관직 진출이 못마땅했던 반대 세력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했다. 사교를 전파하는 외국 신부가 들어온 것은 반드시 뒤를 봐주는 사람이 있어 그러한 것이라며 서학의 우호적인 조정의 갈로 곧 남인 대표적으로는 이과한 대감과 아버님을 꼬박 공격했다. 고모부님에 대한 공격도 빠지지 않았다. 사업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이 세 분이 표적이 되었던 것은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던 것이다. 1795년 늦봄부터 한여름까지 세 분을 탄핵하는 상소는 날마다 빗발치도 올라왔다. 사리를 따져가며 행위를 밝혀주던 전하도 지치실 정도였다. 결국 전하는 이과한 어른을 충주 목사로 아버님을 검정역참의 일을 맡아보는 철방으로 자천시켜 보내셨다. 고모부님은 충청도 예산으로 귀양 보내셨다. 그의 말에 검정에서 다시 서울로 올라오기는 했지만 아버님에게는 약 1년간 별다른 직책이 주어지지 않았다. 아버님이 자주 집에 계셨던 것은 바로 그 무렵이었다. 나는 아버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 좋았지만 달 밝은 밤 대나무 난간 아래를 거니는 아버님의 모습은 왠지 쓸쓸해 보였다. 중년 시사부들과의 모임과 우정은 깊어갔지만 술잔을 기울이는 아버님도 친구분들도 어딘가 허전해 보였다. 약 2년이 지난 뒤 전하는 아버님을 다시 동부성지로 임명하셨다. 그러나 사학에 물든 자에게 나란 일을 맡길 수 없다는 반대 이론은 여전했다.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신랑이 아버님은 지쳐갔다. 아버님의 천주학에서 이미 오래전에 모래진 것은 반대 세력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고 오롯이 공격의 빌미가 될 꼭들만 중요할 뿐이었다. 그러한 논쟁에 아버님은 한매를 느끼셨다. 동부성지의 직책을 수행하려는 전하의 명을 받드는 대신 아버님은 뱃설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가겠다는 긴 상소문을 올렸다. 사직 상소이긴 했지만 천주교에 관련되어 있다는 그간의 수많은 어혹과 모함에 대한 해명 상소이기도 했다. 이른바 서양의 천주교에 대해 아래입니다. 시는 일찍이 그 책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좋아해 다른 사람에게 자랑도 했습니다. 그때 시는 20살 무렵이었는데 천문과 수리, 측량과 기술 등 서양 학문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해와 같다는 소리를 듣던 때였습니다. 어리석은 시는 이를 배워 자세히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태학에 들어간 이후에는 날마다 내려지는 과제와 시험에 응하느라 온전한 마음을 쏟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조정일을 맡아본 다음에야 어찌 다른 곳에 마음을 기울일 수 있었겠습니까?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아서 지나간 먼지와 그림자처럼 여겨왔는데 어찌 지금까지 벗어나 잊지 못한다고 하겠습니까? 아버님의 상소문은 간곡하면서도 절절했다. 사학에 관심을 갖고 천주교에 입문하게 된 것과 다시 나라 일에만 전념하기까지의 과정이 진실하게 담겨 있었다. 전하는 아버님의 마음이 담긴 상소문에 크게 만족하셨고 여러 대신들에게 두루 보이셨다. 노론의 대신들도 천하의 명문장이라며 감탄했다. 그러나 상소문의 유령 문장은 문장이고 아버님이 그대로 대길 안에 계시는 것은 쉽지 않았다. 더 끊는 여론에서 한 발짝 물러서신 전하는 아버님을 항해도 국산부서로 발령하셨다. 떠나기선 부르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 꼭 한번 성진시켜 쓰고 싶었는데 왜 이리 말들이 많은지 모르겠다. 한두 해쯤 늦어진다고 해서 해로울 것 없으니 떠나거라. 먼저 본 부산을 별다른 공적이 없으니 가서 네가 잘하도록 해라. 하늘이 허락해준 짧은 시간.
글 공부는 잘 되어 가느냐? 형님과 함께 곡산 가나의 누각에서 책을 보고 있는데 아버님이 들어오셨다. 풀리지 않는 구절을 놓고 씨름하고 있던 형님의 얼굴에 반가운 기색이 어렸다. 대학을 읽고 있었습니다. 성기의자 무자기야가 있습니다. 그 뜻을 정성스럽게 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것이라 합니다. 정성스럽게 한다는 것은 몰두하여 꾸준히 하다는 의미가 아닙니까? 왜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것이라 합니까? 형님의 물음에 아버님은 자상하게 답해 주셨다. 꾸준히 한다고 하지만 홀로 있을 때도 언제나 그리 하기는 어렵다. 옛 성현들은 사람들이 그런 나약한 모습을 잘 알고 계셨던 것 같다. 그래서 가장 정성스러운 것이야말로 다른 사람은 물론 스스로도 속이지 않고 한결같은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라 하셨다. 그 다음에 보면 그러므로 군자는 홀로 있을 때에도 신중하게 행동한다. 는 구절이 이어지지 않느냐.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또는 위기에 처해 있을 때는 한결같기가 더욱 어려운 법이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나 한란이 다가오게 된다면 너도 그 뜻을 더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곡산에 있을 때 나는 12살, 형님은 15살이었다. 나는 경전 공부를 막 시작하고 있었고 형님의 공부는 제본부를 읽어가고 있었다. 일과가 끝나면 아버님은 자주 우리에게 오셔서 그동안 읽은 책들을 살펴보고 물음에 답해 주셨다. 우리가 공부하던 누각의 서양 문미각이란 이름도 아버님이 지어주셨는데 부지런히 공부하여 책의 향기와 목의 맛을 느껴보라는 말씀이었다. 아버님도 곡산에서 지내는 것을 마음 편하게 여기셨다. 대궐에 계실 때는 아무리 좋은 정책을 세우더라도 당파의 감정이 보태어진 여러가지 반대에 많이 부딪혔다. 설사 채택이 된다 하더라도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었다. 그러나 곡산에서는 아버님이 계획하신 정책이 실제로 집행되었고 백성들의 살림살이가 달라져 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였다. 그만큼 보람도 크셨을 것이다. 백성들도 무척 좋아했다. 고을 살림을 효율적으로 경영하여 불필요하게 걷는 것을 대폭 줄이니 집집마다 송아지 한 마리씩 살림이 늘어났다면 칭송이 자자했다. 고을을 두루 살피러 다니실 때마다 아버님은 우리 형제를 자주 데리고 다니셨다. 형님과 나는 아버님과 함께 곡산 주변의 서늘한 북쪽 산수를 말이나 배를 타고 둘러보았다. 지금도 내게는 곡산에서 보낸 날들과 곡산의 풍경이 생생하기만 하다. 말 잔등 위에 올라탄 우리들의 옷자락을 살포시 뒤로 끌며 달아나던 봄바람, 곡산 북쪽 마땅 시냇물의 서늘한 물줄기, 창옥동 폭포의 유리구슬 같은 물방울. 아버님과 더 오랜 시간을 보낸 것은 서울집에서였지만 그 시간들은 늘 비어있던 사랑집처럼 허전했다. 그에 비해 곡산에서 보낸 날들은 되어같이 안 되었지만 아버님과 함께한 기억으로 가득한 시간이었다. 그랬을까? 간혹 꿈속에서나마 아버님과 함께 있는 곳은 곡산 관아뜰락이나 글 공부하던 누각 또는 마땅 계곡 근처였다. 돌이켜보면 하늘이 가혹하다고 원망할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든다. 하늘은 사람에게 시련을 내리기 전 그의 삶에서 빛나는 시간도 아울러 마련해 놓는다. 단지 사람이 그 순간이 소중하고 빛나는 시간에 되리라는 것을 미리 알아주지 못할 뿐 곡산에서 우리 가족이 함께 보낸 시간은 하늘이 시련을 내리기에 앞서 미리 마련해 주신 시간이기도 했다. 우리가 모진 세월이 붙어올 수 있었던 것도 그때 곡산에서 함께 나눈 숨결, 눈빛, 웃음, 온기가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에게 못다 베풀어준 육친의 정이 애달파 아버님 홀로 유배지에서 뒤척이신 밤이 많았으리라. 그러나 곡산에서의 투해 동안 아버님은 어머님의 지아비이자 우리 형제들의 아버님으로서 큰아버님들의 아우와 조상님의 후손으로서 최선을 다하셨다. 하늘이 우리 가족에게 그 시간에 허락하신 마음으로 상처 입은 아버님의 마음을 부디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시기를. 곡산의 백성들도 아버님을 잊지 않았다. 아버님을 재개하려는 세력들이 끝내 아버님의 목숨을 빼앗지 못한 것도 목민간으로 있을 때 백성들의 존경과 칭송을 받던 관리였기 때문이었다. 곡산에 내려온 지 2년이 채 안 된 1799년 4월 전하는 형조 참여의 뱃슬을 내리면서 다시 대길로 아버님을 부르셨다. 그러자 그동안 잠잠했던 탄핵상수도 또다시 빗발치도 올라왔다. 여전히 사하게 일루되어 있다는 지루하고도 끈질긴 힘이었다. 서울로 올라오신 지 채 2달이 안 돼 아버님은 마지막에 될 사직 상수를 올리고 대궐에 나가지 않으셨다. 아버님을 끝까지 말리시던 전하는 교장각에서 책을 편찬하는 과제라도 내려 아버님을 다시 불러드리고 싶어 하셨다. 한서선 10지를 내려 5지는 집안에 보관하고 5지는 제목을 써서 대궐로 들여보내라고 하신 적도 있다. 사람이 안 되면 것이라도 가까이 두고 보고 싶으신 마음이었다. 그러나 책을 내리신 지 불과 보름여 지난 1800년 6월 28일 전하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다.
새로 수리한 규장각의 흑백이 덜 말라 정갈하지 않으니 검은깨나 부르겠다고 하시는데 약속하신 그 몸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다. 전하께서 성화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님은 대궐로 달려가 가슴을 치며 통곡하셨으나 조정의 관리가 아니라 하여 아버님은 전하의 영증조차 배알할 수 없었다. 검푸르게 피멍이 든 아버님의 가슴은 그날부터 내내 그 자국이 지워지지 않았다. 영구 술의 밤에야 노랑나무 모래톱 이르니 천개의 덩축이 비단장막 에워싸네. 단청한 배의 붉은 난간은 어제와 같던데 인걸린 넋은 어느 틈에 화성으로 가시는가. 천줄기 흐르는 눈물은 옷길 흠뻑 젖시고 바람 속 은하수도 슬픔에 잠겼으라. 성곽과 대궐은 옛 모습 그대로이나 임금님 영정모신 서향각 배알도 못하게 막네. 8일날 슬픔을 아래다. 정약용 1800년.